2018년에 그때 뭐 엘리엇도 반대하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뭐 물론 뭐 마음을 좀 어떻게 먹었으면 막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현대차 그룹이 달랐던 건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중단을 했단 말이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그래서 여론을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근데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그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재계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그렇죠. 이벤트이기도 하고. 네. 요게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거 제가 예상해도 제 생각에 99% 틀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그동안 뭐 저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썼는데 그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현대차, 뭐 삼성, 뭐 DL 뭐 이래가지고 쓰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네. 보고서들을 그런데 다 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그 지배구조 개편할 때 네,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회계법인, 글로벌 IB, 뭐 법무법인 다부터 하고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판짜고 저거 판짜고 그러면 저기 시나리오 가져와, 저기 시나리오 다 가져와, 여기는 이렇게 예측하면 저기는 이렇게 예측, 다 판 깔아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아둔한 머리로 혼자 생각하는 거고 거기는 막 뭐 이렇게 김행장서부터 다 붙어가지고 막 아니, 근데 최적의 솔루션. 최남곤 연구원님도 나중에 그런데 그래서 엄청 불러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 좀 불러주십시오. 염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현대차 그룹은 그때 그 목표는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시장에. 네. 그러니까 하나는 순환 출자 해소라는 좀 대외적인 명분이 있고 그래야 내가 이 액션을 하더라도 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분도 있고 실리도 네.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룹의 그 오너가 바라는 거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는 거죠. 현대모비스 지분이 결국은 이제 그룹 전체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또 지배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는 EV만 생산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느낌으로 가는 거고 생산 중심으로. 그다음에 모비스는 페미니스트로 가는 느낌으로 여기는 이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자율주행을 담당을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뭐 당연히 파운드리도 밸류가 높겠지만 이런 어떤 페미니스트 쪽에 대한 밸류가 좀 더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비스의 역할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가지고 현대차의 최대 주주라는 그 지위가 딱 모비스에 있으니 그러니까 모비스 주식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은 그래도 시장하고 잘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경영자로서 검증은 됐고 뒤통수만 안 치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제일 걱정. 의구심은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정의선 회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뒤통수를 많이 맞아본 대한민국 자본시장이다 보니 정의선 회장의 어떤 행동과 선언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못 믿는 거죠. 네, 있어요.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현대 글로비스의 어떤 성장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대 엔지니어링 조만간 IPO를 앞둔 근데 이제 거기도 딱 보면 정의선 회장이 구주 매출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죠. 한 20년 동안 이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은 1, 2년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거를 기획을 해요. 그러면 한 20년 전서부터 예를 들면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의 역할이 그 당시에 설계가 됐었을 거고 그 설계하에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랑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정의선 회장하고 그다음에 정몽구 전 회장이 거의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은 마련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모비스 지분이 뭔가 움직이긴 움직이겠구나. 저 돈으로. 그 정도까지에 대한 관측만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공개 매수를 한다든가 뭐 그냥 사는 것 가능성하고
또 한 번에 어떤 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는 거 하고 또 이게 가능성은 또 나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환출자 해소라는 그 대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아차랑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 네. 23.2%가 바로 그 순환출자에 해당되는 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죠. 그거를 이제 외부에 매각을 하건 아니면은 이 오너 가문이 사가건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끊으려면은 거의 6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소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니 뭐 요 1조 원 확보한 걸로는 택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 현대 모비스를 뭐 분할해서 조금 그 규모를 좀 줄여서 네. 그 뭐 가져오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갑자기 뭐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이게 얘기가 흘러가서 그렇긴 한데, 네. 근데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그냥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 그 이런 그 위구심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 현대 모비스 지분까지 확보를 다 했다면,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나이대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더 키우겠다라는 좀 위욕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단순히 뭐 자산 총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겠다. 지금까지 모습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SK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쓰신 자료 보니까 SK는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이라고 네. 쓰셨더라고요. 네.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저 그래서 사실 그 저는 이제 언행을 일치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 그 주변의 뭐 친족들 이렇게 뭐 주식을 저한테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네. 저는 이미 작년서부터 계속 딴 거 사지 마. 예. SK만 사. 지우사 SK만 사. 요 1월 3일에 나온 리포트 네. 있습니다. 예. 네. 그 전서부터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뭐 이거 제 돈을 그분들에게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뭐 이해상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심플하게 네. 그냥 사라. 그래서 그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그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그 성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죠. 그 목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굉장히 정확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하나요? 네, 파이낸셜 맞습니다. 스토리라고 하나요? 여기 회사가 계열사별로도 네. 그런 뭐 IRD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 예,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뭐 지우사 기준으로 140조 원의 시가총액을 만들겠다라는 2025년까지 지금 20조가 약간 안 되거든요. 잠깐만, 25년까지 얼마요? 140조 원이요. 140조 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 회사 몇 목표대로면 7배 정도, 예, 예. 거의 한 8배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이게 목표는 누구든지 네. 저기 달나라까지도 잡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달성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달성 가능하냐라는 그 질문 전에 사실 그보다 더 신기한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을 목표로 정했지?라는 그 의문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런 약간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쟤는 왜 저럴까?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도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가 그 뭐라고 그랬었죠? 그게 주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산 그쵸. 총액 예.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주가를 정확하게 타겟팅한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예.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뭐 꽁꽁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기존의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해오지 않았던 방식대로 이제 IR을 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때가 타가지고 막 계속 의심만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의심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왜? 아니 만약에 그거를 의심 안 했으면 주가 좀 오르지 올랐겠죠. 않았을까요? 근데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안 믿는다. 네,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다음에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매니저들 만나면 이제 좀 지치는데 솔직히 네. 그거 다 꿍꿍이가 있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그렇죠. 하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들 통해서도 그렇고. 네. 속아왔고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속였잖아요. 회장님이 좀 그 잘못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그 사실 시장은 다 SK CNC 얘기해요. SK랑 합병. 네, 예, 합병이 있었고 네. 뭐 솔직히 최태원 회장님도 뭐 떳떳하지만은 않아요. 옛날에 그 소버린 사태였나요? 그쵸. 그때 뭐 경영권 이제 분쟁이 있었고 그 뒤에 화들짝 놀라갖고 막 선물 옵션도 열심히 하셨고 동생분하고도 이제 학교 가서 교육도 받고 오셨고. 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그 같이 학교 가셨던 그 동생분이 또 가장 중요한 계열사 SK온 맞아요. 대표이사로 이제 화려하게 네. 복귀를 하셨고 뭐 물론 좀 뭐 풀어야 될 뭐 아니 시장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 또 어디에다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얘기한 뭐 소재나 그린이나 바이오 쪽에 대한 미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멀티플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그쪽인데. 네. 그리고 투자하는 대상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코드가 되게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 회사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검증을 해나가면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뒤통수는 안 맞을 거라는 거죠. 맞아도 앞통수 맞는 거지 뒤통수는 아닐 거다. 내 생각이 틀린 거지 이거는. 회사가 저를 속여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목표를 다 밝혔고 실제로 지금 투자하는 대상물이 그거랑 전혀 벗어나지 않는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갖춘다면 네. 적어도 속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물론 목표한 대로 회사가 똑같이 갈 수만은 없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속이려 한다거나 네. 속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찾는 차원은 아니죠. 어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산다든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산다든지 할 때 그 회사의 멀티플이 굉장히 높더라도 그래도 이 회사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믿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SK라는 회사가 그런 하나하나의 영역에서 되게 명확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으며 그걸 토대로 뭐 증설하고 그리고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여기 제가 주 SK의 NAV, 주 SK의 순자산 가치 그때 요 자료 쓰신 거 좀 보고 있는데 상장사 비상장사 합쳐서 투자자산 합계가 요게 35조인가요? 그거 30% 할인했을 때니까. 30% 할인했을 때 35조. 50조 넘죠. 다 합치면 50조. 어허. 그 최근에 시총이 얼마더라? 하여튼 20조 안 돼요. 한 18조 아마 그 정도 언저릴 겁니다. 요거는 뭐 상장사에 뭐 최근에 이제 주가로 이제 나오는 거고. 네. 비상장사까지 합쳐서 근데 30% 할인하는 건 또 어떤 이유에서? 그게 보통 그렇게 해요. 이거 이제 관성 같은 건데.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이게 세율이다. 저거를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30%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저것도 장난이죠. NAV 대비 디스카운트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시장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30% 정도 깝시다. 까서 계산을 합시다. 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저기다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잠깐 그 멘트를 했었잖아요. 뭐 NAV랑 비교하지 말라고. 그 주가를 보실 때 뭐 NAV가 50조인데 지금 20조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숫자의 정태적인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방향성이다. 방향성. 이 기업의 NAV가 지금은 50조인데 내년에 51조, 52조, 55조로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소프트뱅크 이야기할 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얼마가 된다 한들 일단은 네. 순자산 가치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네.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 이제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 한 3, 4년 동안 네. NAV가 제일 많이 늘어난 지주사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유사 지주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가장 M&A를 공격적으로 한 회사일 텐데 어디가 있을까? 포스코? 어디가 있지? 딱 안 떠오르는데. 네,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왜냐하면 삼성물산이요? 네, NAV 계산할 때 상장사 시가가 반영이 돼 버리니까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랑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쌈박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2배 됐어요, 2배. 근데 주가는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NAV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상장사에 대한 지분 가치는 이 지주사가 어떤 역할을 해서 네. 전자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지주사가 역할을 해가지고 삼바 주가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보다는 이 지주사가 직접적인 뭔가를 투입해서 네. 뭐 그게 무형적인 거든 유형적인 거든 투입을 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 자산이나 뭐 그런 에셋을 늘렸는가. 그리고 그 늘린 게 과연 이제 소액주주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 자회사 지분 가치의 뭐 몇 분의 1도 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싼 거 아니냐. 이 아이디어로 굉장히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최남금 연구원님의 그 지적으로는 그냥 알아서 가만히 있는데 자회사 주가가 올라서 NAV가 올라 이건 좀 한계가 있다라는 네. 거고, 계속 지주사로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계속 설명을 하신 것처럼 역할을 하는 지주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귀결이 된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NAV가 커져 나가면서 걔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네. 계속 순환을 시켜요. 소프트뱅크가. 네, 그냥 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그대로 영원히 들고 간다, 그 컨셉 아니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아하. 이 기업이 바라는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역할을 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또 재투자도 하고, 네.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더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잘하는 PF처럼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프트뱅크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본질이죠. 네. 근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이제 이 기업은 전자 주식이 올랐다 팔 거냐? 못 팔죠. 예. 그다음에 삼바 주식이 올랐다 팔 거냐? 못 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르건 말건 냉정하게 보면 삼성물산 주주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팔 것도 아니고 팔아서 주주들 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전자의 주식이 해주는 역할은 네.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을 많이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애들을 더 추가로 시켜줄 수 있는 거지. 네. 주가는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삼바는 이렇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네. 그런 이제 삼바 같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게 삼성물산의 가치랑 NAV랑 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물산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유의 역할을.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SK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 네.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구주 매출을 추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구주 매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익이 발생을 하면 그 차익의 3분의 1을 주주에게 특별 배당의 형태로 돌려주겠다. 주 SK가. 예, 그래서 배당이 실제로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5,000원에서 거의 한 8,000원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 배경에는 차이나 가스 홀딩스 지분 매각,
그다음에 여기 그 SK 바이오 판매각, 그다음에 뭐 ESR이라고 해서 그 물류 창고를 하는 그 홍콩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 지분도 상장하면서 지분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식의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지주사의 어떤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좀 포스코 이야기로 잠깐 넘어갈까요? 포스코는 네. 이제 최근에 네.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것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포스코도 물적 분할해 해서 막 깜놀했거든요. 네네. 근데 회사는 뭐 배당도 좀 늘린다 하고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 상장할 때 특별 결의하도록 하겠다고 정관에 넣었죠. 정관에 네. 그러니까 100% 무조건 안 하겠다는 아니고 네.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이 동의해야만 네. 상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되게 어려운 허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주주들은 이제 안심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굳이 그거 안 넣어도 저는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는 이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LG 화학이 예. 석유화학 부분을 분사해서 예. 그거를 팔았다면 네. 과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일까 아니면 이익을 본 것일까에 대한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좋아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포스코의 철강 사업의 의미가 뭘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철강업의 특수성은 이게 아무래도 뭐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유형적인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멀티플을 그렇게 높게 받지는 못해요. 성장성도 그렇죠.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저게 그 캐시카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셋이지만 네. 반대로 이 포스코의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 철강이라는 사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거를 뭐 물적 분할해가지고 IPO한다. 회사가 왜 하겠어요? 멀티플을 높게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예, 그 돈을 땡길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포스코는 돈이 정말 많은 회사거든요. 네. 돈 잘 벌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물적 분할해가지고 IPO 한다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사업이 진짜 성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한 경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마트의 쓰기라든지, 뭐 LG 에솔, SK 온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 성장성도 취약하고 이제 그런 그 사업부는 회사가 알아서 저는 IPO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득이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 그러면 왜 분할한 거야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진짜 선의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보면 그 지배구조 그 지분율을 이제 쭉 그 구글링 해서 한번 보세요. 그 쉐어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애플에서 찍어보시면 그 1대 주주가 뱅가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쭉 다 펀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래 파운더들은 그 지분이 거의 없어요. 보이지도 않죠. 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뭐 팀쿡 이런 분도 막 0. 몇몇 %로 해가지고 지분이 없어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 지분이 정말 얼마 없어요. 예, 완전 없어요. 단자리예요, 단자리. 예, 다 그냥 펀드거든요. 예. 근데 이 포스코의 지배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맞아요. 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다 뭐 외국계 굉장히 유수의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나머지는 소액 주주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뭐 포스코가 됐건 KT가 됐건 이렇게 그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화가 돼가지고 이제 전환이 된 기업들은 공공성이라는 부분만 이제 빼면 그런 물만 쫙 빼주면 그런 어떤 영미권 기업의 지배 구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경영자 기준으로 네. 만약에 이제 정치권이 원하는 바만 적절하게 잘 차단을 해준다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순수하게 퓨어하게 주주를 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일 어떤 재벌, 총수,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뺐다 붙였다 하는 건 최소한 포스코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승계 문제가 없죠. 예, 승계 문제는 확실히 없고 포스코는 네. 최정호 회장님은 거의 뭐 전문 경영인이고 그렇죠. 임기 끝나면 또 이제 네.
바뀌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남는 이제 의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과연 순수 지주회사가 될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ICT,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강판. 그럼 이거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해야 완전한 지주사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뭐.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뭐 공개 매수 자진 상폐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100%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한번 반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저 멀티플에 저거를 가져오는 게 회사의 그 자원을 재배치한다라는 관점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요거를 비상장화 시켜가지고 이해상충 요소를 없애고 그냥 포스코 홀딩스만 상장한다라는 그런 그림보다는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자는 거죠.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라는 그 기업의 상황에서는 거의 인정을 못 받는다. 그냥 여기는 분석도 철강 애널리스트가 하고 그 네. 철강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한계는 맨날 그 중국의 뭐 철강 생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그 PQC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기본적으로 철강 회사들 멀티플이 낮으니까 얘도 딱 그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합시다. 네. 라는 걸로 평가가 돼서 이 회사가 이제 새롭게 하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현재 포스코 체제에선 제대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회계를 작성을 하게 되고 뭐 철강은 네. 철강, 니켈은 니켈. 그래서 작성을 해서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좀 구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냥 무조건 비상장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철강 부분에서 최대한 배당을 지주사로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주사 관점에서 만약에 뭐 니켈이나 이런 리튬 사업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다 돈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더 키워주고 그런 자원 재배치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올해는 보니까 이게 다 필요 없어. 투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배당을 빼가지고 그거를 대부분 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유보하지 않고 자산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사결정만 제대로 잘 순환이 돼주면 주가 안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네. 이상적이긴 한데 네. 포스코가 그걸 이제 잘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 그런 지배 구조 약간 우리가 계속 뭐 영미권 기업 뭐 미국 기업처럼 뭐 구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였더라 누가 포스코 지배 구조도 이제 구글처럼 바뀐다 하니까 악플이 뭐 엄청 달렸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디 갖다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아직까지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지 말고 제가 오히려 이제 포스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뭐 자료도 KT를 좀 언급하긴 했는데 KT 주주분들에게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KT도 많이 변하고 있죠. 예. 변화하고 있는데 활용 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그 포스코의 뭐 회장 자리나 아니면 이제 그 KT의 사장 자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바뀔 가능성은 많죠.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수사받던 분들이 KT랑 포스코 회장님들. 그렇죠. 막 아이고, 감옥도 막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뭐 낙하산 뭐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주주총회거든요. 우리는 주주잖아요. 그리고 특별결이거든요. 어떤 그 대표이사 해임. 아니요. 대표이사가 이제 임기가 특히 KT는 올해 말까지예요. 고영호 대표가. 그러니까 내년에 그분이 연임이 되면은 내년에 어쨌든 우리가 주총에서 한번 보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을 이제 뭐 이런 외적인 이슈로 끌어내려가지고 만약에 정치권에서 임명한 낙하산이 왔다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총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거죠. 이거는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얼마든지 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태까지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도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총에서 너무 착해지는 거예요. 또 찬성표를 던져줘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사장이나 회장 후보가 왔었을 때 한 번이라도 부결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서부터는 저는 이 기업의 가치가 확 달라질 거다. 정말 많이 그날부터 상한가를 저는 한 두세 번도 찍을 수 있다. 왜냐면 너무 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권 낙하산 CEO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예인 네. 거고 만약에 네. 그 정도로 일반 소액주주들의 힘이 커진다면 네. 예, 회사가 그 방향대로 갈 테니 네. 이거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랑 KT 얘기는. 아무튼 이 회사들도 뭔가 좀 달라지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과거처럼 어떤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씩 챙겨줘야 하는 그 주요한 자리가 포스코 KT였고 사실 뭐 네. 다른 공공기관이 뭐 그렇다죠. 여기는 상장사고 그렇죠. 일반 주주들이 있는 회사니까 네. 더더욱이 견제 감시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네. 눈을 좀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았고 네. 저희가 최남건 위원님 바쁘신데 어렵게 모신 만큼 네. 진짜 물어볼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진짜 좀 귀한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미스터 쓴소리 네. 유한타증권의 최남근 연구원 통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많이 좀 선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럼요. 좋은 이야기 좀 계속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최남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